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당신의 목숨을, 심지어 당신 뱃속의 아이까지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인화종합병원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8월의 햇살은 얼굴을 따갑게 내리쬐었고 임신 38주차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한 걸음 떼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죠. 하윤 씨, 계단 조심해요. 황지훈이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 여전히 심장이 멎을 만큼 멋있었죠. 짙은 눈썹 아래 그 매력적인 눈은 늘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는 다 좋은데 아기가 좀 큰 편이에요. 제 생각엔 미리 제왕절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 가운을 입은 황지민이 우리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산부인과 부과장 명찰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요. 하윤아,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황지훈이 제 손을 꾹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내 시누이인데 설마 널 해치기라도 하겠어? 황지민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요즘 제왕절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자연분만보다 훨씬 안전해요. 형님 나이도 적지 않고 처사이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살에 임신했으니 노사는 맞지만 꾸준히 요가와 수영을 해서 모든 수치가 건강했거든요. 이상하게도 임신 초기부터 황지훈과 그의 동생은 계속해서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자, 일단 집에 가요. 가서 다시 생각해봐요. 황지훈이 차 키를 받아들고는 내가 차 가져올 테니 여기서들 기다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그는 저에게 뭐든 맞춰주었지만 제가 임신한 후부터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출산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형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쉬실래요? 황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봐. 아, 맞다. 형님 진료기록부를 진료실에 두고 왔네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그녀는 뒤돌아서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안에서 발길질하며 화답하는 것 같았죠. 문득 허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진료기록부는 분명 가방 안에 있는데 황지민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을 참고 일어나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인화종합병원 산부인과는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 모퉁이에 막 다다랐을 때 의사 사무실에서 황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무조건 형님 제왕절개 하도록 설득해야 해. 수술 중에 과다출혈 사고가 나도록 다 준비해 놨어.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확실한 거지?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해.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수술 집도인은 내 대학 동기고 마취과 의사도 우리 사람이야. 일단 수술대 위에 눕기만 하면 사는 건지 죽는 건지는 그 여자 마음대로 안 될걸. 황지민의 웃음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 그 1,000억 원의 재산 우리 둘이 반반 나누는 거야. 조용히 해. 황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아버님께서 서신에 회사를 넘겨받으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황급히 벽을 붙잡았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고 친동생처럼 아꼈던 신우이였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황지민이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탈 시간도 없었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뭉치며 아파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었던 대화만이 맴돌았습니다. 10년의 연애, 5년의 결혼 생활.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습니다. 1층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병원 입구에 세워진 황지훈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눈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지민이는? 황지훈이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서 급하게 들어갔어. 제 목소리가 떨리자 황급히 기침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고 싶어. 그는 다정하게 저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가? 에어컨 더 세게 틀어줄게. 그의 자상한 모습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어쩌면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들키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제왕절개의 장점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듣는 척했지만 사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참, 다음 주 수요일이 장인어른 기일이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외손주 태어나는 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교통사고는 정말 너무 갑작스러웠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슬픔이 아닌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그것도 혹시 사고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소리내어 울 수 있었지만 소리가 새어나갈까. 두려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실컷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닦고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전화는 절친 민지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야. 큰일 났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어디야? 안전한 거야? 지금은 안전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만나야겠어. 최대한 빨리. 알았어. 늘 가던 곳에서 2시간 뒤에 보자. 진정하고 절대 티내지 마. 민지는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금고를 열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회사 지분 증명서, 그리고 각종 자산 증명 서류들이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1,000억 원이 넘는 모든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 돈 때문에 저와 제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작은 생명을 느꼈습니다.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윤아, 닭곰탕 끓였는데 좀 먹을래? 황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나갈게.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황지훈,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두고 보자. 황지훈은 닭곰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그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입꼬리는 마치 독사의 혀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마셔. 3시간이나 푹 고았어. 그는 그릇을 침대 옆 협탁에 놓고는 제 배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눈빛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기가 너무 세게 차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닭곰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닭곰탕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임신한 이후로 황지우는 유난히 살갑게 굴며 매일같이 제게 좋은 보양식을 챙겨줬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에 감동했지만 지금은 공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왜 안 마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선 초조함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지를 발휘해 갑자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몇 번 한 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입덧이 또 시작됐나 봐. 기름진 냄새를 못 맡겠어. 황지훈이 문 앞에 서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시 해줄게. 아니,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냥 좀 쉴게. 저는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불러. 난 서재에 있을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닭곰탕을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습니다. 소용돌이 치며 사라지는 국물을 보며 제 마음도 끝없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목숨을 노리는 살인자가 된 것은. 배를 가만히 쓰다듬자 아기는 제 감정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몇 번 꿈틀거렸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점차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절친 민지에게 아기용품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겨우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황지훈이 태워주겠다는 것을 산책도 할 겸 혼자 가겠다며 거절했죠. 그는 못 믿어온 눈치였지만 억지로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밤길은 위험하니까. 그는 문 앞에서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빌라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로 가주세요. 차를 타고 가며 민지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분 뒤 도착. 차창 밖으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지만 제 몸은 오한이 드는 듯 추웠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낯설어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구석자리에 민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곧장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그녀는 제 부른 배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은 거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오늘 병원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더니 마지막에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완전 미쳤구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녀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한 글자도 틀림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돈 나눌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박 변호사님도 곧 오실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이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분입니다. 하윤아, 민지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너와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 박진우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네 아버님의 유언장과 자산 명세서다. 잘 보관하렴. 그는 다른 서류철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예전에 작성했던 유언장 사본이야.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황지훈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작성했던 것이었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을 남편과 아이가 절반씩 상속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농담인가요? 유언장을 수정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이에게 상속하고 황지훈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예요. 박진우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다. 하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신탁기금을 설립해서 네가 지정하는 후견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야 해. 후견인은 절대 황지훈이어서는 안 돼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윤아, 나나 박 변호사님을 지정할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후견인을 맡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민지는 예비 후견인으로요. 박진우 변호사님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구나. 내 아버님께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반드시 외손주를 지켜주마.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언장 수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요. 민지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그 자식들 감옥에 쳐넣어야지. 맞아. 박진우 변호사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저들이 눈치채면 더 곤란해져. 우리는 카페가 문 닫을 시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헤어질 때 민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조심하고. 웬만하면 네가 직접 챙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곁에 있잖아. 그녀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억해.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반드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빌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황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는 일어나 다가오며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전화는 몇 통이나 했는데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해. 민지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냥 얘기만 한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럼 뭐겠어? 임산부 둘이서 뭘 하겠다고. 민지도 임신 6개월이잖아. 황지훈의 표정이 그제야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널 걱정해서 그러지. 지금 넌 우리 집 특별 보호 대상이라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익숙한 그의 심장 소리를 느꼈지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지우는 또다시 제왕절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지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제왕절개가 더 안전해. 그는 제게 우유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는 회복도 느리고 흉터도 남는다고 하던데, 흉터는 나중에 시술로 없애면 되고 회복이 느리면 최고의 산후도우미를 구하면 되지.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하마터면 또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었던 그의 말을 떠올리자 제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약속해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으로 알아봐 주겠다고. 저는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황지은의 얼굴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하지. 지민이가 벌써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섭외해놨대. 절대 안전할 거야. 절대 안전하게 나를 수술대 위에서 죽이려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황지우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즉시 박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서하윤 씨, 조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최근에 거액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억 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최수아라는 여성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고 현재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수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황지우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죠. 계속 조사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특히 황지훈과 황지민의 모든 통화,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지민 씨가 어제 오후에 한 개인 병원에서 마취과 과장인 이강민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진료실 방음이 너무 잘 돼서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악수를 하는 등 무언가 합의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으로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정원의 장미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황지훈이 장미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특별히 꾸민 정원이었죠. 예전에는 이 정원이 달콤했지만 지금은 잔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황지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형님, 몸에 좋은 것 좀 사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선물 상자 몇 개를 건넸습니다. 다 임산부한테 좋은 거예요. 선물 상자를 받아보니 모두 수입 고급 영양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깊구나. 저는 기쁜 척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게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형님인데 제가 잘해야죠. 제가 형님한테 잘하지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우리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제왕절개를 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세요? 자연분만은 사실 위험이 아주 커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형님 같은 고령 산모는 출산이 길어져서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지민아, 넌 왜 그렇게 내 출산 방식에 신경을 쓰는 거야?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죠. 정말 그것뿐이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곧 완벽한 미소 뒤로 감춰졌습니다. 그럼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남매에게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황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그는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는데 성공하면 이만큼 벌 수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500억? 제가 추측했습니다. 5천억.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우리 아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1,000억 원의 유산을 하루빨리 나누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밤에 저는 잠든 척 했습니다. 황지훈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자 조용히 베개 밑에 숨겨둔 비상용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최수아의 배경조사 완료. 황지훈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로 3년 전 싱가포르로 이민. 최근 두 사람의 연락이 잦았고 거액의 자금 거래가 있었음. 첨부된 사진 몇 장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지훈과 최수아의 다정한 사진이었는데 촬영 시점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그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죽은 뒤 옛 연인과 함께 훨훨 날아갈 계획까지 세워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 황지훈이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살금살금 침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준비됐어. 다음 주 수요일. 절대 실수 없이. 끊어지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버지의 기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런 날을 골라 일을 꾸미려 하다니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산전 우울증을 핑계로 황지훈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심리 상담사는 박 변호사님이 섭외한 녹음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제 몸에 아주 작은 녹음 장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48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으기엔 충분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황지훈은 제게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했죠. 하윤아, 아기 태어나면 우리 세계 일주 떠나자.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로 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지금 제 귀에는 네가 죽으면 네 돈으로 내가 신나게 놀아줄게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녁에는 황지민이 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그 남매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계속해서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오빠, 김 여사님 기억나? 자연분만 하다가 과다출혈로 큰일 날 뻔했잖아. 황지민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황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끔찍했지.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해서 살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제 사고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후 황지훈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나가봐야겠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는 즉시 경계심을 굳혔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사설 탐정이 황지훈의 차에 설치해준 것이었죠. 지도에는 그의 차가
교외의 한 고급 아파트로 향하고 있는 것이 표시되었습니다. 1시간 뒤 차는 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황지민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남매가 몰래 만나다니 분명 떳떳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 황지민의 빌라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절부절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황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은 이강민이라는 마취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고, 합병증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메일에는 흐릿한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황지훈과 황지민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빌라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황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끄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봐. 그는 걱정스럽게 제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민이한테 와서 좀 보라고 할까? 아니,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하윤아, 너랑 상의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유언장에 관한 거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내용을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기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본론을 꺼내는군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당신이 나랑 아기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잖아. 저는 순진한 척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주지.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정말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랑 아기는 어떡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랑 아기는 어떡할 건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불과 1초였지만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우리 둘 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남자는 정말로 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수정해야겠어. 우리 아기를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지. 황지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내가 박 변호사님께 연락할게. 아니,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미 오후에 오시라고 약속 잡아놨어.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 어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잖아. 밤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의 표정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할 생각인데 오후에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지훈은 더는 묻지 않았지만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발걸음조차 가벼워 보였죠. 그는 분명 제가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남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 변호사님이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황지우는 저와 함께 있겠다며 일부러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하윤 씨, 정말 유 원장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황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랑 상의했어요. 우리 아기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황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하윤이 말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아기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조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계획했던 내용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재산, 즉 회사 지분, 부동산, 현금 자산을 전부 제 아이에게 상속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박진우 변호사님께서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황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잠깐, 하윤아, 이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훈 씨,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저는 박 변호사님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행히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은 제 친구 김민지에게 넘깁니다. 아버지인 황지훈 씨는 면접 교섭권은 가지지만 양육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서하윤, 황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아기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난 아이 아빠야. 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데? 당신이 재혼이라도 하면 새엄마가 우리 아기를 학대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유를 댔습니다. 이건 엄마로서의 본능이야.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황지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간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박 변호사님이 때맞춰 끼어들었습니다. 황지훈 씨, 서하윤 씨의 걱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니까요. 황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아,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하겠어. 안 하길 바라. 저는 그의 손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난 우리 아기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책상 위에 숨겨진 녹음펜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기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고 말한 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유언장 공증이 끝나자 황지훈은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분명 황지민과 대책을 논의하러 갔을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챙기며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하윤아, 이렇게 하면 저들을 자극하게 될 텐데.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초조해할수록 더 쉽게 꼬리를 밟힐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렴. 저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가 떠난 뒤 저는 창가에 서서 활짝 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의 목숨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취과 의사 이강민이 거액의 도박 빚을 졌다가 최근에 대부분을 갚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황지민의
차명 계좌입니다.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취과 의사를 매수해서 수술 중에 사고를 일으키려 했던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에 집중해서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해질녘 황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어두웠지만 그는 여전히 다정한 척하며 제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윤아, 오늘 피곤했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맑은 탕 끓였어. 저는 뽀얀 국물의 탕을 보며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탕 마시면 안 돼. 나 화장실 좀 먼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몰래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독을 감지할 수 있다며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황지훈이 한눈 파는 사이에 은수저를 탕에 담갔다 뺐습니다. 수저 끝이 희미하게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수술 날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이 당장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당신의 목숨을, 심지어 당신 뱃속의 아이까지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인화종합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8월의 햇살은 따가웠고 임신 38주차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윤 씨, 계단 조심해요. 황지훈이 제 팔을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5년간 사랑했던 남자, 여전히 심장이 멎을 만큼 멋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그 매력적인 눈은 늘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형님, 검사 결과는 좋은데 아기가 좀 커요. 제왕절개를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 가운을 입은 황지민이 뒤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산부인과 부과장 명찰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난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하윤아,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황지훈이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지민이가 내 신우인데 설마 해치기라도 하겠어? 황지민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요즘 제왕절개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훨씬 안전해요. 처사이인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5살 노산이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몸 상태는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임신 초기부터 두 사람은 계속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자, 일단 집에 가요.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황지훈이 차 키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차 가져올 테니 여기서들 기다려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내내 다정했던 그가 임신 후부터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출산 방식 문제에선 더 그랬죠. 형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쉬시겠어요? 황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오래 서 있었나 봐. 아, 맞다. 형님 진료 기록부를 두고 왔네요.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부른 배를 쓰다듬었죠. 아기가 안에서 발길질하며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진료 기록부는 분명 가방 안에 있는데 황지민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는 통증을 참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산부인과는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모퉁이를 돌자 의사 사무실에서 황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무조건 형님 제왕절개하도록 설득해야 해. 수술 중에 과다출혈 사고가 나도록 다 준비해놨다고.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확실한 거지?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해. 분명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집도인은 내 대학 동기고 마취과 의사도 우리 사람이야. 일단 수술대에 눕기만 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여자 마음대로는 안 될걸. 황지민의 웃음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 그 1,000억 원, 우리 둘이 반반 나누는 거야. 조용히 해. 황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아버님께서 서신의 회사를 넘겨받으실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황급히 벽을 붙잡았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고 친동생처럼 아꼈던 시누이였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뿐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황지민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뒤돌아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틈도 없이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배가 아파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들었던 대화만이 맴돌았습니다. 10년의 연애, 5년의 결혼,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1층에 다다랐을 땐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황지훈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지민이는. 황지훈이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겼대. 제 목소리가 떨리자 황급히 기침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고 싶어. 그는 다정하게 저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에어컨 더 세게 틀게. 그의 자상한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들키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제왕절개의 장점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듣는 척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참, 다음 주 수요일이 장인어른 기일이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외손주 태어나는 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교통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그것도 혹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소리 내올 수 있었지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운 뒤 저는 눈물을 닦고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절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야. 큰일 났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어디야? 안전해. 지금은 안전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만나야겠어. 최대한 빨리. 알았어. 늘 가던 곳 2시간 뒤에 보자. 진정하고 절대 티내지 마. 민지는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고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회사 지분, 각종 자산 증명서들. 아버지는 1,000억 원이 넘는 모든 재산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 돈 때문에 저와 제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윤아, 닭곰탕 끓였는데 좀 먹을래? 황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나갈게.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황지훈,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두고 보자. 황지훈은 닭곰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그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입꼬리는 독사의 혀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마셔. 3시간이나 푹 고았어. 그는 그릇을 협탁에 놓고 제 배를 만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눈빛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왜 그래? 안 좋아? 아기가 너무 세게 차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닭곰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 최고야.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임신 후 황지우는 유난히 살갑게 굴며 매일 보양식을 챙겨줬습니다. 예전엔 감동했지만 지금은 공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왜 안 마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 깊은 곳에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지를 발휘해 갑자기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몇 번 한 뒤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입덧이 또 시작됐나 봐. 기름진 냄새를 못 맡겠어. 황지훈이 문 앞에 서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다시 해줄게. 아니,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냥 좀 쉴게. 저는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불러. 난 서재에 있을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닭곰탕을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국물을 보며 제 마음도 끝없이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목숨을 노리는 살인자가 된 것은 배를 쓰다듬자 아기는 제 감정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절친 민지에게 아기용품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황지훈이 태워주겠다는 것을 산책 겸 혼자 가겠다며 거절했죠. 그는 못 믿어온 눈치였지만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밤길은 위험하니까.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빌라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민지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분 뒤 도착. 차창 박도시의 네온사인은 화려했지만 제 몸은 오한이 드는 듯 추웠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낯설어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구석자리에 민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동기이자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곧장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그녀는 제 부른 배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은 거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오늘 병원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더니 마지막에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개자식들이 미쳤구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녀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한 글자도 틀림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돈 나눌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박 변호사님도 곧 오실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님,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이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분입니다. 하윤아, 민지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너와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 박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님의 유언장과 자산 명세서다. 잘 보관하렴. 그는 다른 서류철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예전에 작성했던 유언장 사본이야.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임신 후 황지훈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작성했던 것이었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을 남편과 아이가 절반씩 상속받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농담인가요? 유언장을 수정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이에게 상속하고 황지훈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다. 하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신탁 기금을 설립해서 네가 지정하는 후견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야 해. 후견인은 절대 황지훈이어서는 안 돼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윤아, 나나 박 변호사님을 지정할 수 있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후견인을 맡아주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민지는 예비 후견인으로요. 박 변호사님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구나. 내 아버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반드시 외손주를 지켜주마.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언장 수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요. 민지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그 자식들 감옥에 쳐넣어야지. 맞아. 박 변호사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저들이 눈치채면 더 곤란해져. 우리는 카페가 문 닫을 시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헤어질 때 민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조심하고. 웬만하면 네가 직접 챙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곁에 있잖아. 그녀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억해. 충분한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반드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빌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황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는 일어나 다가오며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전화는 몇 통이나 했는데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미안해. 민지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냥 얘기만 한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럼 뭐겠어. 임산부 둘이서 뭘 하겠다고. 민지도 임신 6개월이잖아. 황지훈의 표정이 그제야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널 걱정해서 그러지. 지금 넌 우리 집 특별 보호 대상이라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익숙한 그의 심장 소리를 느꼈지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지훈은 또다시 제왕절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지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제왕절개가 더 안전해. 그는 제게 우유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왕절개는 회복도 느리고 흉터도 남는다고 하던데 흉터는 나중에 시술로 없애면 되고 회복이 느리면 최고의 산후도우미를 구하면 되지.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하마터면 또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었던 그의 말을 떠올리자 제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약속해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으로 알아봐 주겠다고. 저는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황지훈의 얼굴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하지. 지민이가 벌써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섭외해놨대. 절대 안전할 거야. 절대 안전하게 나를 수술대 위에서 죽이려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황지훈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즉시 박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서하윤 씨, 조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최근에 거액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억 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최수아라는 여성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고 현재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수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황지훈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죠. 계속 조사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특히 황지훈과 황지민의 모든 통화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지민 씨가 어제 오후에 한 개인 병원에서 마취과 과장인 이강민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진료실 방음이 너무 잘 돼서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악수를 하는 등 무언가 합의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으로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정원의 장미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황지훈이 장미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특별히 꾸민 정원이었죠. 예전에는 이 정원이 달콤했지만 지금은 잔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황지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형님, 몸에 좋은 것 좀 사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선물 상자 몇 개를 건넸습니다. 다 임산부한테 좋은 거예요. 선물 상자를 받아보니 모두 수입 고급 영양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깊구나. 저는 기쁜 척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게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형님인데 제가 잘해야죠. 제가 형님한테 잘하지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우리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제왕절개를 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세요? 자연분만은 사실 위험이 아주 커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형님 같은 고령 산모는 출산이 길어져서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불쑥 물었습니다. 지민아, 넌 왜 그렇게 내 출산 방식에 신경을 쓰는 거야?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죠. 정말 그것뿐이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곧 완벽한 미소 뒤로 감춰졌습니다. 그럼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남매에게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황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그는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는데 성공하면 이만큼 벌 수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500억? 제가 추측했습니다. 5천억?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우리 아기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1,000억 원의 유산을 하루빨리 나누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밤에 저는 잠든 척 했습니다. 황지훈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자 조용히 베개 밑에 숨겨둔 비상용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최수아의 배경 조사 완료. 황지훈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로 3년 전 싱가포르로 이민. 최근 두 사람의 연락이 잦았고 거액의 자금 거래가 있었음. 첨부된 사진 몇 장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황지훈과 최수아의 다정한 사진이었는데 촬영 시점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그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죽은 뒤 옛 연인과 함께 헐헐 날아갈 계획까지 세워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 황지훈이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살금살금 침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준비됐어. 다음 주 수요일 절대 실수 없이. 끊어지는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버지의 기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런 날을 골라 일을 꾸미려 하다니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산전 우울증을 핑계로 황지훈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심리 상담사는 박 변호사님이 섭외한 녹음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제 몸에 아주 작은 녹음 장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48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으기엔 충분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황지훈은 제게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했죠. 하윤아, 아기 태어나면 우리 세계 일주 떠나자.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로 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지금 제 귀에는 네가 죽으면 네 돈으로 내가 신나게 놀아줄게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녁에는 황지민이 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그 남매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계속해서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오빠, 김 여사님 기억나? 자연분만 하다가 과다출혈로 큰일 날 뻔했잖아. 황지민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황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끔찍했지.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해서 살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제 사고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후 황지훈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나가봐야겠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는 즉시 경계심을 굳혔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사설 탐정이 황지훈의 차에 설치해준 것이었죠.
지도에는 그의 차가 교회의 한 고급 아파트로 향하고 있는 것이 표시되었습니다. 1시간 뒤 차는 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황지민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남매가 몰래 만나다니. 분명 떳떳하지 못한 목적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 황지민의 빌라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황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은 이강민이라는 마취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 중 약물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고, 합병증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메일에는 흐릿한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황지훈과 황지민,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빌라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황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끄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봐. 그는 걱정스럽게 제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민이한테 와서 좀 보라고 할까? 아니,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하윤아, 너랑 상의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 유 원장에 관한 거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기도 태어날 텐데 내용을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기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본론을 꺼내는군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당신이 나랑 아기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잖아. 저는 순진한 척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주지.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정말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랑 아기는 어떻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랑 아기는 어떡할 건데?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불과 1초였지만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우리 둘 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남자는 정말로 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수정해야겠어. 우리 아기를 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지. 황지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내가 박 변호사님께 연락할게. 아니,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미 오후에 오시라고 약속 잡아놨어. 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제? 어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잖아. 밤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의 표정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할 생각인데? 오후에 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지훈은 더는 묻지 않았지만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발걸음조차 가벼워 보였죠. 그는 분명 제가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남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 변호사님이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황지훈은 저와 함께 있겠다며 일부러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하윤 씨, 정말 유언장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황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랑 상의했어요. 우리 아기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황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하윤이 말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아기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조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계획했던 내용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재산, 즉 회사 지분, 부동산, 현금 자산을 전부 제 아이에게 상속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신탁 기금을 설립하여 박진우 변호사님께서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황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잠깐, 하윤아, 이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훈 씨,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저는 박 변호사님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행히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이의 양육권은 제 친구 김민지에게 넘깁니다. 아버지인 황지훈 씨는 면접 교섭권은 가지지만 양육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서하윤, 황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아기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난 아이 아빠야. 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데? 당신이 재혼이라도 하면 새엄마가 우리 아기를 학대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유를 댔습니다. 이건 엄마로서의 본능이야.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황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간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박 변호사님이 때맞춰 끼어들었습니다. 황지훈 씨, 서하윤 씨의 걱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니까요. 황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뒤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아,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재혼을 하겠어? 안 하길 바라. 저는 그의 손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난 우리 아기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받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책상 위에 숨겨진 녹음펜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기를 위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고 말한 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유언장 공증이 끝나자 황지훈은 핑계를 대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분명 황지민과 대책을 논의하러 갔을 겁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챙기며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하윤아, 이렇게 하면 저들을 자극하게 될 텐데.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초조해할수록 더 쉽게 꼬리를 밟힐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렴. 저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가 떠난 뒤 저는 창가에 서서 활짝 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의 목숨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워야만 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치과 의사 이강민이 거에게 도박 빚을 졌다가 최근에 대부분을 갚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황지민의 차명 계좌입니다.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취과 의사를 매수해서 수술 중에 사고를 일으키려 했던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에 집중해서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해질녘 황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어두웠지만 그는 여전히 다정한 척하며 제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윤아, 오늘 피곤했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맑은탕 끓였어. 저는 뽀얀 국물의 탕을 보며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탕, 마시면 안 돼. 나 화장실 좀 먼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몰래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독을 감지할 수 있다며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황지훈이 한눈 파는 사이에 은수저를 탕에 담갔다 뺐습니다. 수저 끝이 희미하게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수술날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이 당장 저를 해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수저 끝의 검은 얼룩은 제 마음에 떨어진 먹물처럼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수술날까지 기다릴 인내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휘몰아치는 공포를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엎질렀습니다. 어머나,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생선탕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황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되지 않았어? 그의 걱정은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검게 변한 은수저만 아니었다면 저는 또다시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나 봐. 당신이 힘들게 끓여준 건데 아까워서 어떡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걸 감췄죠. 국은 괜찮아. 당신이 안 다쳤으면 됐어. 내가 다시 떠다 줄게. 아니, 됐어. 저는 황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갑자기 입맛이 없네.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황지훈은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일찍 쉬어. 이건 내가 치울게. 그가 쪼그려 앉아 그릇 조각을 줍는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사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바로 곁에서 들려오는 황지훈의 숨소리는 마치 독사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숨겨둔 금고에서 박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암호화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그들이 오늘 탕에 독을 탔어. 저는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너 괜찮아? 아기는? 난 괜찮아. 은수저로 확인했어.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도 괜찮아.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민지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윤아,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지금 나가면 저들이 눈치챌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 원장님 쪽은 어떻게 됐어? 윤 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 내일 병원으로 산전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어. 사실은 너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려고. 윤태준 원장님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봐주신 분입니다. 인화종합병원은 저희 집안에서 많은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해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었죠. 알았어. 내일 핑계를 대고 가볼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민지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식품 성분을 분석해 줄 만한 곳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 생선탕 분석해 보고 싶어. 알았어. 바로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황지훈이 뒤척이며 무심코 제 몸 위로 팔을 올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지만 그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변하자 겨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기 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황지훈은 당연히 동행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죠. 지훈 씨, 오늘 중요한 고객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민지가 같이 가주기로 했으니까 일 봐. 일이 더 중요하지.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저는 웃으며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정기검진인데 뭐. 병원에는 지민이도 있잖아. 무슨 일 있으면 걔가 챙겨주겠지. 황지민의 이름이 나오자 그는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검사 끝나고 전화해. 민지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낮은 목소리로 생선탕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윤아, 이건 너무 위험해. 집에서까지 손을 쓰려 한다는 건 저들이 정말 초조하다는 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증거를 모아야 해. 인화종합병원 VIP 통로에는 윤 원장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윤아. 그는 저를 안으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걸 아시면. 원장님, 이제 믿을 분은 원장님밖에 없어요.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윤 원장님은 우리를 병원 내의 한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윤아, 민지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다. 윤 원장님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황지민 과장, 최근 행동이 확실히 이상하더군. 마취과와 수술실 직원들을 자주 접촉하고 있어. 그는 근무표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게 황 과장이 새로 짠 수술팀 명단이다. 명단에는 병원의 최고 실력자들만 모여 있었지만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민. 도박빚을 졌던 그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 저는 이강민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 갑자기 큰 빚을 갚았고 황 과장과 아주 가깝게 지내더군. 수술 날짜는 원래 다음 주 수요일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지. 그런데 황 과장이 어제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로 앞당겨 달라고 하더구나. 윤 원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태아가 너무 커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거였어. 오늘은 이미 수요일. 그들은 계획을 이틀이나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손 쓸 틈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에요.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원장님, 수술 날짜를 미룰 수는 없을까요? 윤 원장님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병원 인증 평가를 핑계로 모든 선택적 수술을 다음 주로 미루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황 과장이 응급 상황이라고 우기면 나도 막기 어려워. 비밀 공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사실 발견. 황지훈 씨가 3개월 전 서하윤 씨 명의로 거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혜자는 본인이며 수술 중 사고도 보장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윤 원장님과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랬구나. 민지가 외쳤습니다. 유산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 노렸던 거야. 윤 원장님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 하윤아,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모든 증거를 없앨 거예요. 심지어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해요. 제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수술 날짜를 금요일로 허락해 주세요. 저는 놀란 두 사람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술에 동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수술 전날 밤에 제가 사라져 윤 원장님의 보호 아래 숨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저들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반응을 증거로 수집할 것입니다. 너무 위험해. 윤 원장님이 반대했습니다.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성공을 눈앞에 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요. 1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윤 원장님은 계획 실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연기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밀 공간을 떠나기 전 윤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윤아, 넌 정말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용감하고 지혜로워. 아버지가 계셨다면 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민지는 제가 검사를 마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황지민이 예상대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 어때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었고 흰 가운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아기가 또 조금 컸대.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 황지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로 잡아요. 제가 최고의 팀을 꾸려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오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그녀는 다급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형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수술. 정말 안전한 거지? 나 좀 무서운데.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심 어리게 들려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직접 지켜볼 건데요. 절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죽게 만들겠다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안심한 척했습니다. 그래, 너만 믿을게. 병원을 나올 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아, 정말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 저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공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황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죠. 검사 어땠어? 그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괜찮은데 조금 크대. 지민이가 금요일에 수술하자고 하더라. 저는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의사 말을 따라야지.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입덧을 핑계로 제가 준비한 과일만 조금 먹었습니다. 황지훈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박 변호사님께 연락해 유언장을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황지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도록 말이죠. 하윤아,
그래도 나는 네가 당장 그 집을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박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게 만들 거예요. 깊은 밤, 저는 잠든 척하며 숨겨둔 카메라로 황지훈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저는 즉시 도청 장치를 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준비됐어. 금요일 오전. 약물 용량은 확인했지? 그래. 보험금 쪽은 문제없고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한때 아름다웠던 우리의 추억을 난도질했습니다. 다음 날 황지우는 유난히 살갑게 굴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무언가 눈치채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점심때 저는 특정 가게의 디저트가 먹고 싶다고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황지민과 이강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주세요. 특히 두 사람의 접촉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낸 바로는 황지훈 씨가 최근 싱가포르 이민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최수아라는 여자가 있는 곳. 그들은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뒤 함께 떠날 계획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자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황지훈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말한 디저트가 들려 있었죠. 저는 웃으며 받아들고 그의 앞에서 한 입 먹는 척 하다가 너무 달다는 핑계로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삼키지 않고 그가 한눈 파는 사이에 뱉어버렸습니다. 오후에는 황지민이 아기용품을 한가득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 조카 선물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온 아로마 가습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거 최신형인데 긴장 푸는데 좋대요. 산전 우울증의 효과가 직방이에요. 제 마음속 경고음이 울렸지만 겉으로는 고마운 척 받았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정말 세심하구나.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가습기를 옷장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녁 식사 후 황지훈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저녁 그렇게 급하게? 알았어. 그는 전화를 끊고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하윤아, 나 내일 저녁에 급한 회의가 생겼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금요일 수술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러 가는 거겠지. 일이 중요하지. 걱정 말고 다녀와. 나랑 아기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곁에 누운 남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계획 실행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황지훈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제게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고는 아쉬운 듯이 출근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 원장님과 연락해 최종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짐을 몰래 챙겼습니다. 점심때 저는 낮잠을 잔다는 핑계로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사실 저는 암호화된 휴대폰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4시에 맞춰서 데리러 와. 차 마시러 가자고 해. 박 변호사님, 유 원장 수정은 완료되었죠? 탐정님, 황지민의 빌라를 집중 감시해 주세요. 오늘 밤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황지훈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하윤아,
일찍 끝났어. 그가 문 밖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나 옷 갈아입고 있어. 금방 나갈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온 거지? 무언가 눈치챈 걸까? 제가 침실에서 나오자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나가려고? 민지가 오후에 차 마시자고 해서 출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하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됐어. 민지가 데리러 온대. 괜찮아. 나도 어차피 할 일 없는데. 그는 완강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내 계획 변경을 알려야 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황지우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복잡해 보였죠. 하윤아.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저는 울렁거리는 속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기억해줘.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로 슬퍼 보였습니다.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연기일까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민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지훈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훈 씨도 왔네요. 같이 차 한잔해요. 황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매끼리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난 근처에서 볼일 좀 보고 올게. 끝날 때쯤 전화해. 그가 떠나자 민지가 즉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같이 온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돌아왔어.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언제 나를 찾을지 몰라. 우리는 재빨리 대책을 논의하고 즐겁게 차를 마시는 척 연기했습니다. 1시간 뒤 황지우는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올 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그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윤아.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한테 숨기는 게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떠보는 걸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까요? 무슨 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걸까요? 밤 9시 그는 예상대로 전화를 받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오랫동안 저를 안아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차는 황지민의 빌라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비해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돈과 신분증, 필수품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암호화된 휴대폰을 켰습니다. 원장님, 그가 떠났습니다. 데리러 와주세요. 민지야, 계획대로 진행해. 탐정님, 빌라를 집중 감시해주세요. 녹화 장비는 준비됐죠? 15분 뒤 평범해 보이는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후문에 멈췄습니다. 윤 원장님이 직접 저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자, 빨리 이걸로 갈아입어.
10분 안에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그는 제게 간호사복을 건넸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고 차는 병원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병원의 비밀 병실에 도착하자 윤 원장님은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지민의 빌라 밖에는 여러 개의 숨겨진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대화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밤 10시 30분 황지훈의 차가 빌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황지민이 문을 열고 그를 맞았고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이강민이었습니다. 다 준비됐어. 황지민의 목소리가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황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구시 수술. 확실한 거지? 이강민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물 용량은 충분합니다. 과다출혈을 일으켜서 완벽한 의료사고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황지민이 덧붙였습니다. 수술 후 기록은 내가 처리할 테니 절대 문제될 일 없을 거야.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은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황지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보험금 쪽은 확인했어? 확인했지. 사망 진단서만 제출하면 300억 원이 바로 입금될 거야. 황지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에 유산 1,000억 원까지 더하면 우리 평생 다 못 쓸 돈이야. 황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왠지 불안한데. 황지민이 비웃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는 거야? 1,000억 원을 생각해. 싱가포르에서 기다리는 최수아랑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라고. 최수아의 이름이 나오자 황지훈은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내용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황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전화를? 혹시 내가 집에 없는 걸 알아챈 걸까? 윤 원장님은 제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하며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도청기 너머로 황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집에 얌전히 있는지 확인해 볼게. 단순한 확인 전화였던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저쪽 휴대폰 신호가 우리 녹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파 방해 장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아, 자. 그의 목소리 주변은 아주 조용해서 빌라 안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아니, TV 보고 있어.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와? 곧 먼저 자.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하윤아.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위선적이고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청기 너머로 황지민의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어휴, 아직도 사랑 타령이야? 내일 이 시간이면 그 여자는 시체일 텐데. 황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 계획이나 확인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 원장님께 소리를 꺼달라고 손짓했죠. 됐어요. 이 정도 증거면 저들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해요. 원장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특수 전화기를 들고 경찰 특수팀에 연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시 카메라 화면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추더니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황지훈과 황지민도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여자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모자를 벗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수아, 황지훈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도청 장치가 다시 켜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내가 빠질 수 없지. 황지훈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왜 왔어? 싱가포르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최수아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내 몫을 확실히 챙기러 왔지. 잊었어. 내가 구해준 약이 아니었으면 너희 계획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었을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생선탕 속의 독약이 그녀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황지민도 불만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수아 씨, 오면 안 됐어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 최수아가 비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아마추어들보다는 내가 더 전문가야. 서 회장 교통사고 때도 그녀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그것도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윤 원장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 너머에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출동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빌라가 특수경찰에 의해 포위된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진입했을 때 황지훈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놀라움, 공포, 그리고 완전한 절망. 경찰은 세 사람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윤 원장님의 보호 아래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가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의 끔찍한 일 때문만이 아니라 최수아가 내뱉은 그 말, 아버지의 교통사고에 대한 암시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수갑을 찬 황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망.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끝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박 변호사님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끝났어, 하윤아. 이제 다 끝났어.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문실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니,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최수아의 그 말은 제 마음에 밝힌 가시화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와 아이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보호 아래 병원의 특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뱃속의 아기를 쓰다듬으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어버린 사랑을 위해, 부서진 신뢰를 위해,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할 용기를 위해. 아가, 엄마가 해냈어. 우리 이제 안전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